우리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런 뒤 담대하게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누구나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외부 세계와 더 깊이 관계를 맺고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서 비롯된다. 드러낼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땐 신나게 웃고 떠들다가도 그들과 헤어져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회식 자리, 정기 모임 같이 내키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억지로 웃고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는 모임을 갖고 나면 이런 느낌이 더 심하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재밌고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말이 적고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해서일 텐데요. 그럼 우리가 아는 분위기 메이커들은 타고나기를 사람과 어울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런 자기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잠시 가면을 쓴 걸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를 통해서 자신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디어 숲에서 펴냈고 저자는 중국의 베테랑 심리상담사이자 심리 컬럼니스트인 양수이엔으로 내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 가면을 벗고 나답게 사는 법을 통해 자기 치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내향성과 외향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저자가 서문에 쓴 글을 통해 진단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은 죽을 만큼 힘든데 많은 사람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 적이 있는가?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누구와도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거나 주변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으로 알지만 실은 이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 적이 있는가? 외향성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자 칼 융이 1912년에 펴낸 대표저서 심리 유형에서 내향성과 외향성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면서 나왔다. 그는 내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내부를 향하고 혼자 있는 것으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조용한 것을 선호하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외부를 향하고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대부분 밝고 활발하다고 했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내향성과 외향성은 인간이 가진 성격적 특징을 묘사할 때 점점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명랑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무뚝뚝하고 말주변이 없고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곤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사실상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타인과 손쉽게 교류해 사회 전반에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교나 가정에서도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도전하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선생님은 집단에 융화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부모님은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면 먼저 인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외향적인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어느새 내향적인 사람은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다. 심지어 때때로 내향적인 성격을 실패의 주 원인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적인 무의식의 영향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내 성격 때문이야 또는 내가 내향적이라서 안 돼와 같은 라벨링을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붙인 이러한 라벨링 때문에 스스로 변화를 꾀하고자 고군분투한다. 자신을 외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쓴다. 그러면서 정신적 공감을 얻고 내적 소속감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자신의 진짜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향성을 흉내내기 시작하면 가짜 외향성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 이 단어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 가짜 외향성도 그중 하나다. 가짜 외향성의 진짜 문제는 사회적 관계에서 활발하고 언변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느라 자기 내면의 진짜 감정을 무시하고 내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함께 있을 때 얼마든지 활짝 웃을 수 있지만 실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 정말 내향적인 사람인데 직업의 특성상 특정 장소에서 외향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면 자신의 내향성을 인정하고 매일 자신에게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할애하여 심리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심지어 스스로 외향적인 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내향성을 부정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면서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무시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외향성에 환호하더라도 우리는 침착하게 내향성인 나도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시류에 편승해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감정과 자기다운 모습을 인정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애써 외향성을 흉내내는 데서 오는 부대낌일 겁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저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쾌활한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다인은 모두가 인정하는 인싸다. 파티나 모임의 주최자가 누구든 다이만 있으면 분위기가 어떨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속한 모임에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모임이나 파티를 빼고 그녀의 삶을 얘기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똑똑하다, 활발하다, 열정적이다, 유머러스하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말들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작 그녀는 화려한 껍데기 안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소외된 고독한 자아가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매번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내기 힘들었다. 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지치는 걸까? 왜 늘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까? 따뜻하고 열정적인 나, 차갑고 무뚝뚝한 나, 대체 어느 쪽이 진짜지? 인싸, 소셜 피플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면서도 그녀는 종종 이런 혼란을 겪어야 했다.
다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가짜라고 생각한다.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누가 봐도 외향적이고 밝은 사람이 왜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 사실 인싸들에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충만한 열정 외에도 남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열고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포착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기 비하에 탁월하고 자신은 특별히 원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인싸의 화려한 후광이 아닌 숨겨진 감정 기여자 또는 감정 조력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어떤 모임이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별 5개짜리 좋아요를 얻으려면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니 어찌 피곤하지 않겠는가? 자기 감정의 필요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적 에너지원이 되기를 선택한 셈이다. 이것이 바로 다이가 인싸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인 동시에 그녀가 외로움을 느끼고 극심한 심신의 피로를 느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이처럼 인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화를 낼 타이밍을 누구보다 빠르고 예리하게 예측했고 쉬는 시간이나 친구들과 놀 때 눈빛만으로 누가 자신과 놀고 싶어 하는지 알아차렸다. 우리는 다이처럼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을 종종 만날 것이다. 이럴 때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자. 첫째,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책을 읽거나 영화, 드라마를 볼 때 그들은 너무 쉽게 몰입해서 작품 속 인물의 운명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곤 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기꺼이 마음을 터놓는다. 둘째, 디테일을 관찰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들조차도 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디테일을 항상 예민하게 포착하고 자기도 모르게 분석하고 그것도 모자라 생산적인 피드백까지 하려는지 잘 모른다. 셋째, 습관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해 줄 줄도 알기 때문에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낮추기도 한다.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의 이러한 기질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의 감정적 민감함은 유전적 요인일 때문일 수도 있다. 즉,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민감하고 과도하게 공감하는 뇌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후천적으로 감정에 민감해진 경우도 있다. 다이에게 어린 시절 특별한 경험에 관해 묻자 그녀는 남의 집살이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다이는 집과 학교가 너무 멀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외삼촌 댁에서 지냈다. 외삼촌과 외숙모 모두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그녀는 늘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고 소심하게 지냈다고 한다. 혹시라도 외삼촌 부부가 그녀를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고 괜한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않으려고 일부러 식욕을 조절했고 항상 숙제를 빨리 마치고 외숙모의 집안일을 도왔다. 또한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사촌 동생을 위해 남겨두곤 했다. 그때부터 다희는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비록 외삼촌 댁이라 해도 남의 집에서 지내는 환경이라 늘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그녀는 자신을 불안한 상태에 밀어넣었다. 이런 불안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했다. 그래야 자신이 상처받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외삼촌 부부가 그녀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상처를 줄 리는 없지만 어린 10대 소녀에게 자신이 반갑지 않은 환영받지 못한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상처다. 그녀의 민감함은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 셈이다. 안정감이 부족한 환경뿐만 아니라 비판적 환경에서 자란 아이도 감정적으로 민감한 경향이 있다. 이런 환경의 부모는 평소에도 칭찬에 인색한 편인데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아이를 혼내곤 한다.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아주 심하게 혼내거나 실망감에 잔소리를 늘어놓아 아이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부모의 부정적 판단으로 인해 아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재화하고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난히 예민해지고 부모의 감정 변화에 따라 최대한 맞춰 안정시키려고 한다. 부모의 기분이 좋고 기뻐야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상대방이 좋은 감정 상태에 있도록 여전히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애쓴다. 다희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파악하자 새로운 의문이 들었다. 많이 지치지 않는 선에서 인싸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녀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왜 꼭 인싸가 되어야 하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해 그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인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구가 없다는 말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가치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인싸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녀를 사람들 속으로 몰아넣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힌 두려움이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타협하고 양보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과도하게 휘말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억지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결국 몸도 마음도 버티지 못하고 지치고 만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지치지 않고 자유로우려면 두려움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선 매우 안정적이고 강인한 핵심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말처럼 쉽지는 않다. 자아를 변화시키는 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인식을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간단하다. 다이가 깨닫지 못한 사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 시절 외삼촌 댁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심어진 잘못된 인식이다. 생각 외로 다른 사람의 감정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질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때마다 일깨워준다면 인간관계에서 더는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느끼는 실망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어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마음만 있으면 굳이 관계 안에서 인싸가 되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에 크게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다. 성격의 유연성이 삶을 바꾼다. 너무 내향적인 원형은 모임이든 회식이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만 가면 쉽게 긴장한다. 그래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이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다. 가끔은 그녀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과 행동이 어색해지고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이유가 내향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우리는 곳곳에서 원형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사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스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맞춰나간다. 그래서 어디서나 긴장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인간관계나 사교적 자리에서 그런 사람처럼 되고자 애쓰지만 이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만다. 당신도 원형과 같은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가 내향적인 성격 탓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짓지 않기를 바란다.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장소나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이들이 누구보다 유쾌하고 수다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특정한 환경에서만 자유롭게 관계를 맺는 반면에 다른 환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극도의 불안함과 긴장감을 느낀다. 이것은 내향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유연성 문제이다. 성격의 유연성이란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자아의식과 자아통합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성격을 뜻한다.
성격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고 열린 자세로 삶을 대하며 다양한 상황에 여유롭게 대처할 뿐 아니라 다른 역할에도 잘 적응함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성격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늘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경직된 태도로 초지일관하여 갈등과 마찰을 빚기 쉽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서 흔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역지사지의 능력이 부족하고 종종 뭐 아니면 도 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느라 사건이나 사물의 다양한 면을 보지 못한다. 자신의 의사와 기대에 맞지 않는 일에는 도피 심리가 생겨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 적응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환경이나 장소에 어울리기 어려우며 갑작스러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해 고난이나 스트레스 앞에서 부정적 감정과 극심한 감정 변화에 휩쓸리기 쉽다. 행복한 어린 시절은 평생을 치유하지만 불행한 어린 시절은 치유하는데 평생이 걸린다. 이 유명한 속담은 타당성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인간 발달은 적극성을 발휘함으로써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성격 유연성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첫 번째, 마음의 방어를 내려놓아라. 성격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과 행동에 집착하고 고유한 행동 패턴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성격 유연성을 높이려면 먼저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마음의 높은 벽을 허물어야 한다. 우선 방어 기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춤이나 요가처럼 온몸을 스트레칭하면 긴장이 풀려 감정이 진정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려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더 쉽게 보이고 받아들여진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본연의 자아는 점점 변해서 더 완벽한 자아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심리 상담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선배나 친구일 수도 있다. 누구든 이런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치유받으려 노력한다. 성격 유연성을 높이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연민과 사랑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타인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또 이왕이면 그 말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담 없고 편하니까요.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좋아 보이는 건 아니죠. 사람에 따라 너무 나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말실수할 일도 많으니까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말수가 적다 보니 어쩌다 꺼내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무게감 있게 전달되고
진득해 보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물감 이름 나누듯이 그 사람의 성격을 한두 가지로 규정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혈액형이나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사람의 성향을 구분하는 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게 얼마나 복잡미묘하고 다양한데 몇 가지 잣대로 사람을 구분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내성적인 사람도 어느 순간엔 외향적인 면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에게도 내향적인 모습을 자주 보곤 하지 않나요? 중요한 건 남이 걸친 옷이 보기 좋다고 남들이 좋아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 몸에 맞는 옷을 다 벗어던지고 남의 옷을 입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한테 어울리는 옷 입기. 그러기 위해선 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